최근 일본의 유명 방송사인 NHK에서 보도된 한국인들의 모습이 많은 일본인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응원봉을 흔들며 시위를 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출몰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NHK 국제부의 타카하시 료코입니다. 10년 넘게 국제 뉴스를 취재해왔죠. 제가 일하는 NHK 뉴스룸은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서정연함이야말로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일본의 모습이죠.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모니터를 보며 국제 뉴스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국발 긴급 뉴스가 들어왔어요. 한국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화면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죠. 역시 한국이구나. 어릴 적부터 제 할아버지는 자주 말씀하셨어요.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 총독부에서 근무하셨던 할아버지는 조선인들은 질서를 모르고 감정적이며 통제하기 힘든 민족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그들에게 질서와 규율을 가르치려 했지만 끝내 배우지 못했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의 말씀은 어린 저희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초등학교 때 반에 한국인 전학생이 왔는데 다른 아이들은 금방 친해졌지만 저는 그 아이를 멀리했죠. 중학교 때는 한국 음식점 앞도 지나가지 않았고 고등학교 때는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그 편견은 지금도 제 가슴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국제부 기자가 된 후에도 한국 뉴스를 다룰 때마다 그 거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복되는 정치적 혼란과 시위 소식을 접할 때마다 역시 감정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죠. 한국 관련 기사는 가능하면 맞지 않으려 했을 정도예요. 그때 옆자리에 사사키 기자가 타카하시 선배 또 시작됐네요 라고 말을 걸어왔어요. 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에도 며칠 만에 끝나겠죠. 늘 그랬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다들 한국의 또 다른 소동이라고만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심각해져만 갔어요. 일본의 주요 포털 사이트는 한국의 비상사태 소식으로 도배되다시피 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실시간으로 한국 거리의 모습이 공유되고 있었죠. 편집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을 때 이미 저는 모든 것을 예감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타카하시 씨,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주시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편집장의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국제부 기자로서 해외 특파원 경험은 많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제가 늘 감정적이고 불안정한 나라라고 생각해온 곳이니까요. 하지만 기자로서의 책임감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솔직히 마음 한켠이 불편했어요. 이제껏 한국에 대해 가져온 선입견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또 어떤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까? 취재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서둘러 짐을 꾸리고 김포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태블릿으로 계속해서 한국 뉴스를 확인했죠. 시위대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소식, 여당과 야당의 극심한 대립 양상, 시민단체들의 성명서 발표?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혼동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공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편집장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어요. 타카하시 씨, 이번 취재는 특별할 거예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때는 그저 형식적인 격려로 들렸던 말이 이상하게도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이번 취재가 저에게 특별한 의미로 남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제가 곧 깨닫게 되겠지만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들려오는 확성기 소리가 저를 반겼습니다. 이제 제 취재가 시작되는 거죠. 카메라를 꺼내들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거려. 그렇게 저는 택시를 타고 광화문 인근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매서운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어요. 광화문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두꺼운 패딩을 입은 사람들이 늘어났고 경찰차들도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니 광화문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두 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었다는 속보가 올라왔어요.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타카하시 씨, 두 곳 모두 취재해주세요. 먼저 광화문부터 시작하시죠. 호텔에 도착해서 창밖을 내다보니 광화문 광장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시위대가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역시 한국이구나. 저는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저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촬영 장비를 챙겨 광화문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예상과는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시위대는 질서정연했고 곳곳에 따뜻한 차를 나눠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죠. 누군가는 핫팩을 나눠주고 있었고 길가에 천막을 치고 무료 급식소를 차린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광장 앞쪽에서 구호가 울려 퍼질 때마다 수많은 하얀 입김들이 겨울 하늘로 올라갔어요. 양복 차림의 회사원들은 목도리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학생들은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은 채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죠. 특히 광장에서 만난 김민수 기자는 제 고정관념을 흔드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어요. 우리는 불합리한 권력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저는 반사적으로 하지만 일본은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안정적입니다. 라고 반박했죠. 그러자 김민수 기자는 붉어진 코를 비비며 웃었어요. 안정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때로는 변화가 필요할 때도 있는 거죠. 그 말에 바로 반박하려 했지만 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광장은 수많은 응원봉의 빛으로 물들었어요. 시민들은 주머니에서 응원봉을 꺼내들었고 순식간에 광장이 수많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왔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일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노래를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수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울려 퍼졌어요. 추위에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광장은 파란 빛의 물결이 되어 출렁였고 시민들의 정돈된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공연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택시를 타고 여의도로 이동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도 광화문 못지않은 인파가 모여 있었어요. 이곳에 시민들도 응원봉을 들고 있었고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국회의사당을 마주한 시민들의 표정에는 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취재를 하면서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고등학생의 말이었습니다. 손이 얼어서 응원봉을 잡기도 힘들지만 우리가 침묵하면 민주주의는 후퇴해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는 거예요. 그 말을 메모하면서 문득 우리 일본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진 10대를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본 건 혼돈이 아니었어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고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이었죠.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광화문의 불빛들은 추운 겨울밤을 밝히고 있었어요. 멀리 여의도의 불빛도 보였죠. 이제껏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어쩌면 제 편견이 만들어낸 이미지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았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분명 달랐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습니다. 진짜 한국의 모습이 궁금해졌어요. 그렇게 침대에 누워 한국의 모습을 곱씹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울린 휴대폰 벨소리에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편집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타카하시 씨, 큰일 났어요. 우리 정치권에서 한국의 비상사태를 계기로 긴급사태 조항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요. 여당이 전격적으로 발표했죠. 방금 전까지 한국 시민들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제 머릿속이 순식간에 복잡해졌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일본 뉴스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정말 그런 내용의 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당 대표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속한 결정권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고 내각 관방장관은 한국의 사례에서 보듯 긴급사태 시 정부의 권한 강화는 불가피하다 고 말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광화문 광장에는 응원봉 물결이 아직도 선명한데 일본에서는 이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어요. 제가 본 건 민주주의의 승리였는데 그들은 이를 통제가 필요한 혼란으로 규정하고 있었죠. 결국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일본 뉴스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당은 국가 위기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한 권한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사례를 들어 긴급사태 조항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의 혼란을 보라.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고까지 말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어제 본 한국의 모습은 혼란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이었죠. 시민들은 평화롭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 질서정연하게 의견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기사 속 일본 야당의 반응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오히려 긴급사태 조항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권력 집중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고 반박했어요. SNS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한국 시민들은 불합리한 권력 행사에 저항하고 있다. 우리는 왜 항상 수능만 하는가? 같은 글들이었어요.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가 우연히 한 일본인 유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죠? 라며 웃던 그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일본인들은 너무 수능적이에요. 불편한 걸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게 과연 옳은 걸까요? 오후에 다시 찾은 광장에서 시민들을 인터뷰하면서 자꾸만 일본이 떠올랐어요. 우리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대부분은 불만이 있어도 참았을 거예요. 시끄럽게 하지 말자. 질서를 지키자. 윗사람의 결정을 존중하자. 이런 말들로 서로를 다독이며 불만을 삭혔겠죠. 기자님, 우리가 이렇게 나서는 게 이상해 보이시나요? 한 시민의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상한 건 오히려 우리 일본 사회가 아닐까.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 여기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 사회가 말이에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와 보니 편집장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일본의 긴급사태 조항 논의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반응을 취재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창밖의 광장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지금까지 찍은 영상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응원봉을 든 시민들의 모습,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는 시위,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모습들. 이런 게 과연 통제되어야 할 위기 상황일까요? 일본 뉴스 사이트의 댓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닌가? 긴급사태라는 명목으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 같은 의견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전 같았으면 과격한 의견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공감이 됐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일본 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질서와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를 거부해온 게 아닐까? 불편한 현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무질서로 규정하고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온 건 아닐까? 창밖에서 들려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사람들이 통제하기 힘들다고 하셨지만 어쩌면 그건 그들이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반대로 우리는 너무 쉽게 통제되는 건 아닐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들어온 일본 동료들의 메시지를 읽었어요. 한국은 또 시끄럽구나.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말들이 대부분이었죠. 예전에 저라면 동의했을 말들인데 지금은 그저 답답하게만 느껴졌어요. 우리는 불합리한 권력에 순응하지 않는다. 던 김민수 기자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런 태도를 감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오히려 성숙한 시민의식처럼 보였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처음으로 우리 일본 사회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썩 자랑스럽지만은 않다는 것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울린 휴대폰 알림음이 깊어가는 고민을 깨트렸습니다. NHK 속보였어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방한 일정 전면 취소. 일본 국방장관 스가 전 총리 방한 보류. 저는 눈을 비비며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한국의 비상사태를 이유로 일본 측이 모든 방한 일정을 취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방문이 적절치 않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광화문 광장은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게 모여 있었고 출근길 회사원들도 평소처럼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적절치 않다는 걸까요? 아침 뉴스를 보니 일본 정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정세를 주시하며 적절한 시기에 다시 논의하겠다 는 말을 하고 있었죠. 그 뒤에서는 다른 정치인들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 는 말들을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제 김민수 기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일본은 왜 항상 멈춰 서려고만 할까요? 앞으로 나아가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닌데. 그때는 그저 불편한 말로만 들렸는데 지금은 그 의미가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가 우연히 한 카페에서 한국 외교부 관계자의 기자회견을 보게 됐어요. 유감스러운 결정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실망감이 묻어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광장으로 나갔어요. 시민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방한 취소 소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적대적인 반응은 없었어요. 오히려 일본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언젠가는 그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알게 될 거야. 라는 말들이 오갔죠. 저녁 무렵 한국 정부가 탄핵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민들의 평화로운 시위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한국의 상황이 더욱 불확실해졌다. 몇 당분간 모든 고위급 교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이틀 후 저는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동안의 비행으로 연락이 끊겨 있는 사이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NHK 뉴스룸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밀려드는 뉴스를 읽었어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가 전면 취소되었다는 소식, 양국 간의 모든 고위급 회담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발표.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뉴스룸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몰려왔어요. 타카하시 씨, 한국은 정말 혼란스러웠나요? 순간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들을 다시 삼켜야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역시 한국이야라는 편견이 그대로 담겨 있었으니까요. 편집장실에서 브리핑을 하는 동안 창밖으로 도쿄의 풍경이 보였어요.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는 사람들, 신호를 철저히 지키는 차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왠지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요. 한국의 비상사태가 우리의 외교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합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죠. 편집장의 말에 전에 저였다면 당연히 동의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답답함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퇴근 후 지하철에서 우연히 한 뉴스를 보게 됐어요. 대통령 탄핵이 시민들의 평화로운 요구로 인해 곧 가결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오히려 그 시점을 새로운 불안 요소로 규정하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와 며칠간의 취재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응원봉의 물결, 질서정연한 시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왜 우리에겐 불안정으로 보이는 걸까요? 왜 우리는 항상 변화의 순간을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는 걸까요? 창밖의 도쿄 밤거리는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이 처음으로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이건 진정한 안정이 아닌 변화를 두려워하는 정체된 평화 같았거든요. 잠들기 전 일기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신중함은 어쩌면 겁쟁이 같은 변명은 아닐까? 한국이 보여준 용기 있는 변화 앞에서 우리의 신중함은 그저 소극적인 도피처럼 보였어요. 도쿄의 밤하늘을 보며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보았던 반짝이는 응원봉들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변화의 빛을 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이 안전한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렇게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어요.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동료 기자들로부터 연이어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정부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놀라울 정도로 빠른 승리?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TV를 켰어요. 긴급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광화문과 여의도에 모였던 시민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파란 응원봉의 물결이 마치 축제처럼 번지고 있었죠. BBC, CNN, 그리고 다른 해외 언론들도 앞다투어 한국의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힘이 만들어낸 극적인 변화,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 평화적 시위가 이끌어낸 승리, 세계가 한국의 이 순간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타카하시 씨, 특집 기사를 써주세요. 한국의 비상사태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결될 수 있었는지. 잠시 망설였어요. 과연 내가 이 순간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노트북을 펼치고 한국에서의 취재 영상들을 다시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시민들의 평화로운 시위, 질서정연한 행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건 결코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였어요. 살아있는, 숨쉬는 민주주의였죠. 저는 곧바로 특집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비상사태는 왜 이토록 빨리 해결될 수 있었나? 하지만 곧 제목을 바꿨어요.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의 힘이라고요. 이건 단순한 해결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승리였습니다. 시민의 민주주의의 승리였어요. 글을 쓰면서 자꾸만 일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비상사태 조항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민주주의가 성숙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던 것은 아닐까요?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해본 적도 없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혼란스러워 보일 수는 있어도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일본은 항상 안정을 추구해왔죠. 변화는 곧 혼란이라고 생각했고, 혼란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여겨왔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혼란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편집회의에서 제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부의 결정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성숙함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동료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일본의 민주주의는 너무 조용한 것 아닐까요? 우리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처음으로 진지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우연히 한 대학 앞을 지나갔어요.
젊은 학생들이 한국의 시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하다. 부럽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들의 목소리에는 부러움과 동경이 섞여 있었죠.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도쿄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롭고 조용한 거리, 질서정연한 도시. 하지만 이제는 달리 보였어요. 이 평화로움 속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없었을까? 변화를 두려워하다 보니 진정한 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노트북을 펼치고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은 혼란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변화할 수 있었다. 그들의 민주주의는 살아있고 숨쉬고 있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힘이다. 글을 쓰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들이 부끄러웠습니다. 감정적이다, 통제가 안 된다, 질서가 없다. 이런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용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정. 이 모든 것이 존경스러웠어요. 한국은 제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진정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 우리 일본도 변화할 수 있을까? 우리도 한국처럼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민주주의의 힘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거라는 거.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민주주의의 힘, 그들의 용기,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 모든 것을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더 많은 일본 사람들이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원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글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주의, 질서 있는 저항, 그리고 그들이 이뤄낸 놀라운 변화. 제가 직접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진심을 담아 써내려갔죠. 한국은 우리가 알던 그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제 리포트의 첫 문장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파란 응원봉의 물결, 평화로운 시위,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용기를요. 리포트가 방송되던 날, 시청률이 평소의 2배를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국을 새롭게 보게 됐다. 우리도 변화가 필요하다. 일본의 민주주의는 너무 정체되어 있는 것 아닐까?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대학생의 메시지였어요. 타카하시 씨의 리포트를 보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늘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포기해온 것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시민들이 보여준 용기가 부러웠습니다. 편집장도 놀란 눈치였어요. 타카하시 씨, 당신의 리포트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후속 방송을 준비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한국의 변화를 다룬 특집 시리즈가 시작되었죠. 매회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사회적 반향도 컸습니다. 시리즈가 방영되는 동안 많은 일본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나도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변화는 두렵지만 필요한 것 같다.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조금씩이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 자신도 크게 변화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기자가 아닌 새로운 시각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일본 사회가 더 개방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어요. 많은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였어요.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변화는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 수 있어요. 이제 우리도 그 용기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도 가끔 서울의 그날들을 떠올립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뜨거웠던 시민들의 열정, 질서 속에 담긴 자유로운 영혼,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 그때 본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작은 씨앗이 뿌려졌을 뿐이지만 언젠가는 이 씨앗이 자라나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큰 나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은 혼란스러운 나라가 아니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나라였다. 이제 우리 일본도 그 용기를 배워야 할 때다. 이 말을 되뇌이며 저는 오늘도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찾아 나섭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저의 편견을 완전히 깨준 한국에 감사함을 전하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한국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고 하면서 피토할 때까지 소리치는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한국이 동료들과 누나를 망쳤다고 소리치면서 반드시 복수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랬던 그가 한국에서 왔다는 수상한 남자를 만나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진실 때문에 남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이 정도일 줄 모른다고 소리치는 이 남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서 태어나 현재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환입니다. 저는 사실 한국과 한국 기업들을 정말 싫어했어요. 우리의 힘든 삶이 모두 한국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어난 그 일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가슴이 벅차올랐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의 좋은 점을 말하고 다녔답니다. 주변 동료들은 제가 한국 회사에 세뇌당했다며 비웃곤 해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번만 진실을 들여다보라고 모든 건 그들의 진심을 알게 된 그날 바뀌었다고 답합니다. 이쯤 되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어떻게 한국을 그토록 미워하던 제가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 그럼 한번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저는 한국의 현대자동차라는 글로벌 기업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컸죠. 하지만 그건 정말 처음뿐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조립라인은 특히나 힘들었어요. 여름철 기온이 40도를 넘는 날에도 에어컨은 켜주지 않았습니다. 전기세를 아껴야 한다. 는 게 이유였죠. 선풍기 몇 대가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관리자들 자리에만 배치되어 있었어요. 쉬는 시간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8시간 근무에 30분 점심시간이 전부였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했어요. 수환, 또 화장실 가려고. 30분 전에도 갔잖아. 죄송합니다. 이런 대화가 일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라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관리자들은 물량을 맞춰야 한다. 며 우리를 다그치기 바빴죠. 심지어 안전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제 옆 라인에서 일하는 동료가 다쳤어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긴 사고였는데 회사는 오히려 동료의 부주의를 탓했죠. 산재 처리도 해주지 않았고 결국 동료는 개인 비용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다 누가 크게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요. 시끄럽네. 일이나 해. 임금 체계도 이상했어요. 야간 수당이나 연장 근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거든요.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면 항상 뭔가 공제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명확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은 왜 또 수당이 줄어든 거죠? 본사 지침이야. 더 이상 묻지 마.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임산부 동료의 일이었어요. 입덧이 심해서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관리자가 호통을 치더군요. 임신했다고 특별 대우 해줄 순 없다. 면서요. 결국 그 동료는 유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일해야 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 장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어요. 마스크는 한 달에 1개, 장갑은 일주일에 1켤레. 더러워져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써야 했죠. 지난 겨울에는 동료 하나가 독성 물질에 노출되어 피부염이 생겼는데도 회사는 원래 그런 것 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보호장비 좀 더 지급해 주실 수 없나요? 예산이 없어. 아끼면서 써. 심지어 휴가도 마음대로 쓸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죠. 급한 일이 있어서 휴가를 신청하면 물량 맞춰야 한다. 인력이 부족하다. 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폭발한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아우성은 커져만 갔죠. 문득 느끼게 된 겁니다. 누군가는 나서야 했고 그게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파업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파업이 한창이던 때 저희 가족에게 큰일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3년째 일하고 있던 누나가 갑자기 강제 추방되어 돌아온 거죠. 그것도 한밤중에 경찰과 함께. 수환아, 미안해. 이게 누나가 공항에서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 누나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당찬 누나가 아니었어요. 누나는 원래 뭐든 잘해서 자신감이 넘치던 사람이었죠. 집안 사정 때문에 비록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마음만 먹으면 공부든 운동이든 미술이든 1등을 했던 누나였어요. 그래서 자신은 뭐든 마음 먹으면 다 해낼 수 있다고 외치는 그런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답니다. 하지만 돌아온 누나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몸은 말랐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것 같았죠. 어머니와 제가 부축해서 겨우 집으로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법 체류 단속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누나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누나는 방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어요.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 밥 좀 먹어. 나가줘. 걱정되는 마음에 어머니가 방에 음식을 가져다 놓으면 대부분 그대로 돌아왔어요. 가끔 들리는 흐느낌 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누나가 한국어를 들을 때의 반응이었어요. TV에서 한국 드라마가 나오거나 한국어가 들리면 갑자기 온몸을 떨면서 방으로 도망가듯 들어가 버렸거든요. 도와줘. 제발. 하지 마. 밤마다 이런 잠꼬대를 하는 누나를 보며 저는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한국이라는 말만 들으면 괴로워하는 누나에게 제대로 물을 수도 없었죠. 게다가 저는 매일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파업을 하고 있었으니 한국과 한국 기업에 대한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매일 밤 누나의 방 앞에서 눈물을 훔치셨어요. 석 달 전만 해도 한국에서 돈을 붙여주며 밝게 웃던 목소리로 전화하던 누나였는데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돈 벌어온다고 가서. 죄송해요. 이런 말을 반복하는 누나를 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리라고. 누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얼마 후 우연한 기회에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누나의 이야기를 알게 된 건 우연한 계기였어요. 그날도 저는 공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옆자리에서 시위하던 동료가 한마디를 던졌죠. 수환 씨 누나, 혹시 평택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 그의 사촌도 그곳에서 일했다고 하더군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누나가 일했던 공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누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건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들은 얘기로는 관리자들이 문제였다고 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퇴근길에 동료와 술을 마시며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누나가 일했던 공장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더군요.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성희롱, 폭언, 임금 체불, 특히 관리자들의 행패가 심했다고 해요. 한 번은 여성 직원들이 머무르는 숙소에 남성 관리자들이 들이닥쳐 겁탈하려는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야근해라, 몸 팔아라, 이런 말들이 일상이었대요. 그런데 왜 신고해봤자 소용없대요. 다들 한패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수록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알던 누나는 늘 당찬 사람이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웃으면서 이겨내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누나가 저렇게 무너질 정도면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을까요?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한국인들의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현대차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부당하게 대하는데 당연히 그쪽도 그럴 거라고요. 하지만 아니요, 그 공장 관리자들은 대부분 조선족이었대요. 네?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야 알았대요. 다들 조선족이었다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그럼 신고는? 했죠. 근데 이 사람들 신고하면 한국 경찰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도망가 버린대요.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공장을 차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어요. 누나의 방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죠. 그렇게 누나의 이야기를 알게 된 후 저는 한동안 혼란스러웠어요. 파업도 계속되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확신의 찬 목소리로 구호를 외칠 수는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한국의료봉사 예정 장소가 저희 동네 커뮤니티 센터 앞에서 한국어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옆에서 태국어로 통역하시는 분이 계시더군요. 의료진들이 무료 진료를 한다고, 정신과 상담도 가능하다고요? 순간 누나가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집에만 있는 누나, 이거라도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네, 한국에서 오신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계세요.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시라고 해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집에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는데 한참이 걸렸지만 다행히 누나도 크게 저항하지는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그렇게 상담실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따뜻한 미소로 누나를 맞이하셨고 누나가 한국어를 거부한다는 걸 알고는 바로 통역사를 통해 이야기하셨죠. 천천히 이야기해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날 상담이 끝나고 나서 누나의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죠. 일주일 동안 매일 오세요. 좋아질 거예요. 김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는 매일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놀라운 건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모습이었어요. 자원봉사로 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시더군요. 태국에는 처음 오셨어요? 아니요, 벌써 5번째예요. 1년에 2번씩 오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그곳에 계신 봉사자들과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에서 알게 됐어요. 이분들은 자비를 들여 정기적으로 태국을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약값도 모두 자신들이 부담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해요.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시는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놀랍게도 누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거실에도 나오고 밥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죠.
도대체 그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 무슨 마법을 부른 건지 누나가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인이라기에 조금의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는데 그랬던 저희 모습이 부끄러울 지경이었죠. 그렇게 감사 인사를 하며 저는 의사 선생님과 친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사 선생님은 귀국하시면서 약도 2달치를 더 주시고 온라인으로 상담을 계속하자고 하셨습니다. 수환 씨, 우리 모두 같은 사람이에요.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마지막 날 김 선생님이 하신 이 말씀이 저를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깨달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출국하시고 나서 저는 매일 퇴근하고 커뮤니티 센터에 들렸어요. 파업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저녁 시간만큼은 그들의 통역을 돕고 싶었거든요. 의사 선생님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고 어깨 너머 배운 실력으로 한국어 통역을 했습니다. 수환 씨가 통역해주니까 정말 좋네요. 어르신들 말씀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어서. 그때 박 선생님이라는 내과 의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제 태국어와 한국어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환자들의 미묘한 뉘앙스까지 전달하려 노력하는 제 모습을 좋게 봐주신 것 같았어요. 어제는 밤 11시까지 일하셨다면서요? 괜찮아요. 우리가 있는 2주 동안 최대한 많은 분들을 보고 싶으니까요. 놀라웠던 건 의료진들의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드시면서 환자들을 보시고 늦은 밤까지 차트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모두 무료로요. 여기 드세요. 제가 태국 현지 음식 사왔어요. 어머, 수환 씨 고마워요. 근데 이거 비싼 건데. 별 말씀을요.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것보다 훨씬 작은 거죠. 봉사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속 벽이 허물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오셨는데 무릎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하셨어요. 선생님, 할머니가 수술비가 없다고 하세요. 그럼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우리 팀이 기금을 마련해 볼게요. 그날 저녁 의료진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고 자발적으로 수술비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봉사 활동비를 줄여가면서까지 우리가 여행 좀 덜 하면 되죠. 할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이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선으로 한국인들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또한 누나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끔 커뮤니티 센터에 와서 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어느 날부터는 다른 환자들의 통역을 돕겠다고 나서더군요. 누나, 괜찮아? 응, 나도 뭔가 하고 싶어. 그렇게 봉사단이 떠나기 전날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그때 이영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수환 씨, 현대차 파업 이야기 들었어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는데 나중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은 몰랐죠. 이 제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 그렇게 며칠 뒤 하게 된 이영호 선생님과의 대화는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현대자동차 본사 노무팀에서 일하다가 은퇴하신 분이더군요. 지금은 의료봉사단 행정을 맡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수환 씨, 혹시 임금이 어떤 경로로 지급되는지 알고 있나요? 네? 당연히 본사에서.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이영호 선생님은 제게 현대차의 임금 지급 체계를 설명해 주셨어요. 본사에서 책정된 임금은 태국 기준으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었다고 해요. 오히려 업계 평균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받는 돈은? 부품 공급망을 한번 살펴보세요. 특히 중국계 업체들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료들과 함께 회사의 임금 지급 구조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이건 말도 안 돼요. 알고 보니 우리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주요 하청업체들 중 다수가 중국계 회사였어요. 이 업체들이 인력 관리도 맡고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거죠. 본사에서 지급한 임금의 40%가 중간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중국계 업체들은 인력관리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가로채고 있었어요. 게다가 야간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었죠. 이영호님, 이런 자료들은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현대차 본사에서도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다만 증거가 부족했죠.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 중국계 업체들은 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이 자료들을 가지고 본사와 직접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영호 선생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본사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긴장됐지만 그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죠. 그렇게 한 달에 걸쳐 우리는 관계자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바탕으로 사과를 받을 수 있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니에요.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으면 되죠. 그리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던 중국인 관계자들을 내보냈고 본사 관계자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을 방안하는 데 힘써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흑백 논리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도요. 또한 저는 이번 일을 통하여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해관계를 더 넓고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중국인 관계자 부당이득과 관련한 제보를 받은 본사에서 특별감사팀이 파견되었어요. 처음에는 불안했죠. 혹시 이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수환 씨,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이건 단순한 임금 착취가 아니었어요. 그때 들은 건 감사팀 김 과장님의 말씀이었죠. 조사를 진행할수록 더 큰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계 부품 회사들은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어요. 이 회사들은 겉으로는 각각 다른 회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대형 기업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부품 단가를 부풀리고 인건비를 착취하고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회사들이 품질이 낮은 부품을 납품하면서도 서류상으로는 고품질인 것처럼 조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면서 동시에 회사도 속이고 있었던 거네요? 네, 2중, 3중의 사기였던 거죠.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이 중국계 기업은 동남아 전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었대요. 태국에서만 연간 억 원대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말도 안 돼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가 받는 안전장비와 관련된 사실이었어요. 본사에서는 고품질의 안전장비 구매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로는 저품질 제품이 납품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안전사고가 났던 거군요. 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조사 과정에서 만난 본사 직원들의 태도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수환 씨 덕분에 큰 문제를 발견했네요. 이제 이걸 바로잡아야겠죠. 이 말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단순하게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모든 걸 국적으로 나누고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김 과장님,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일단 이 업체들과의 계약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날 저녁 동료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어요. 이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해결책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일이 커지면서 본사에서 대표이사님까지 태국을 방문하셨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대표이사님의 첫마디가 의외였습니다. 수환 씨,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문제를 발견했네요. 대표이사님은 직접 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통역을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으시더니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셨죠. 먼저 모든 중국계 부품업체들과의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직접 지급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놀라운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착취당했던 임금에 대한 보상도 약속하셨죠. 지난 3년간의 체불 임금을 전액 보상하겠습니다. 야근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도 모두 포함해서요. 그 순간 회의실에서 동료들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봤어요. 3년이면 저희 가족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렇게 회사 내에서는 과거를 바로잡는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전장비도 즉시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TF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팀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더 감동적이었던 건 다음날 있었던 일이에요. 대표이사님이 직접 작업 현장을 둘러보시다가 에어컨 문제를 발견하셨죠. 이런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없이 어떻게 일하나요? 당장 설치하세요. 하지만 전기세요? 직원들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이 내려졌고 일주일 만에 전 작업장에 에어컨이 설치됐어요. 처음으로 시원한 환경에서 일하게 됐죠. 이제야 사람 대접을 받는 것 같았던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인간적으로 일할 수 있어 너무 기뻤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수환 씨, 노조도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네? 노조를요? 네,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필요하니까요. 대표이사님의 이 제안은 저희에게 큰 의미였어요.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정당하게 낼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수환 씨 누나 일도 들었습니다. 네? 본사 법무팀에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보았어요. 문제를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하려는 모습에서요.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한국이 아니라 중국 회사였다면 이런 권리를 끝까지 보장받지 못한 채 지내야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 말이죠. 이 모든 부조리가 중국에서 비롯된 일들이 대부분이었고 중국인들은 인간다운 일자리 환경을 만드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일은 눈덩이처럼 빠르게 진행됐어요. 중국계 부품 회사들과의 계약이 전면 해지되었고 새로운 업체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본사에서 직접 실사를 진행했죠. 수환 씨, 이제 급여 명세서 한번 보세요. 이게 맞나요? 처음 받아본 새로운 급여 명세서를 보고 놀랐어요. 기존 급여의 거의 2배. 게다가 체불됐던 임금도 일시에 지급되었죠. 이제 딸 학원도 보낼 수 있겠어요. 저는 어머니 수술비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때 동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안전교육이 시작됩니다. 모두 참석해주세요. 새 안전장비도 지급됩니다. 그렇게 우리 회사의 작업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깨끗한 작업복, 제대로 된 안전장비, 무엇보다 관리자들의 태도가 확 바뀌었죠.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휴게 시간 충분히 가지세요. 누나의 일도 진전이 있었어요. 본사 법무팀의 도움으로 조선족 관리자들을 특정할 수 있었고 경찰에 신고도 했죠. 몇몇은 이미 중국으로 도주했지만 한국에 남아있는 가해자들은 체포됐대요. 정말요? 누나는 여전히 치료 중이지만 많이 나아졌어요. 온라인으로 김지원 선생님과 상담도 계속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는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고마워. 그렇게 공장의 변화는 계속됐어요. 노조가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본사와의 정기적인 소통 채널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직원 식당 메뉴가 개선됩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임산부 직원들을 위한 특별 휴게실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 고생했던 동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죠. 임산부인데도 차가운 바닥이나 뜨거운 땡볕에서 고생을 하며 쓰러지는 직원들이 부지기수였거든요. 수환 씨, 태국 공장이 이제 우리 회사의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본사 김 과장님의 말씀처럼 저희 공장의 변화는 다른 해외 공장들의 모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가끔 다른 나라 공장에서 견학도 오더라고요. 이제는 매일 아침 출근길이 즐겁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어졌고요. 정말 모든 게 행복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수환 씨, 태국, 한국 우호협회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세요. 네? 저를요? 얼마 전에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우리 공장의 변화 사례를 다른 기업들과 공유해달라는 거였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런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수환 씨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저는 매달 한 번씩 다른 기업의 노동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놀라운 건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한국 회사만 탓했어요. 맞아요. 알고 보니 중간에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누나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한국어 수업도 다시 시작했고 김지원 선생님의 추천으로 상담사 공부도 하고 있답니다. 나 같은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 얼마 전에는 태국 현대차 직원들의 대표로 한국 본사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것들은 제가 알던 모든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공정이 개선되고 안전장치가 만들어지고 정말 놀라웠어요. 이제 우리 공장은 동남아시아의 모범 사례가 되었답니다. 다른 나라 공장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수환 씨, 우리가 해냈네요. 네, 우리 모두가 함께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순간 얼굴이 새빨개지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하지만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깨달음이 더 소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밝은 마음으로 출근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감사할 뿐이죠. 이런 깨달음을 얻게 해준 모든 분들께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편견에 사로잡혀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문제가 한국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현대차의 저임금도 누나의 아픔도 모든 게 한국과 한국 사람들 때문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의료봉사를 온 한국 의사 선생님들의 따뜻한 마음,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선 현대차 본사의 진정성, 그리고 누나를 도와준 법무팀까지. 제가 알던 한국은 제 편견 속에만 존재했던 거였어요. 실제로 우리를 착취했던 건 중국계 부품회사들이었고 누나를 괴롭혔던 건 조선족 관리자들이었죠. 진실을 알게 되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국적이나 회사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도요.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변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시작된다는 걸요. 한국은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준 고마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나라야. 열심히 일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워. 저는 앞으로도 이런 관계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고 존중하는,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행복하세요. 최근 외신에 보도된 한국인들의 모습이 전 세계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응원봉을 흔들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때문인데요. 심지어 한국뿐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나라에서 일어난 시위들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뉴스를 접한 몇몇 사람들은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 외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 또한 그 집회를 본 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윌리엄스입니다. CNN 워싱턴 본사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35세 기자죠. 수많은 취재 현장을 누비며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편견이 무너졌던 때를 공유하고 싶어서예요. 바로 한국에 대해서죠. 5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싫어했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바로 뉴욕에서 겪었던 일 때문이었죠. 당시 저는 한인타운 근처에 살았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한국 사람들은 제게 불쾌한 기억만 남겼죠. 좁은 인도에서 4~5명씩 무리 지어 걸으며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했고, 지하철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며 통화하곤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자주 가던 카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조용히 마감 기사를 쓰고 있는데 한국 유학생들로 보이는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었는데 곧 10명으로 불어났죠. 테이블 2개를 무단으로 붙이고 의자까지 다른 테이블에서 가져다 놓았어요. 카페 직원이 제지하려 했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여기 더 가져와. 아, 진짜 배고파. 음료 시키기 전에 단체 사진부터 찍자. 시끄러운 한국어가 카페를 가득 메웠어요. 노트북으로 일하던 옆 테이블의 회사원은 결국 자리를 피해야 했죠. 그들은 2시간 넘게 자리를 차지한 채 다른 손님들의 눈치는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갈 때는 어질러진 테이블을 그대로 두고 떠났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인들을 볼 때마다 이기적이고 무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도 서버를 큰 소리로 부르며 손가락을 휘두르는 모습, 술에 취해 거리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거든요. 그들에게는 공공장소라는 개념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인들을 완전히 불신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저는 중요한 특종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 대기업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이었죠. 당시 함께 일하던 한국계 동료 기자가 있었는데 마감을 앞두고 그 사람이 갑자기 자료를 들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기사의 핵심 내용을 자신의 이름으로 먼저 발표해버린 거였어요. 6개월간 준비한 특종이 물거품이 됐죠. 최악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기자가 소속된 한인 언론인 모임에서는 서로 입을 맞춰 그를 감쌌고 오히려 제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비난했어요. 결국 저는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인들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었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료도 배신하고 거짓말로 서로를 감싸는 그들의 모습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공공장소에서 보여주는 무례함까지. 한국인들은 제 눈에 이기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보였어요. 물론 그때는 몰랐죠. 한국이 저를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늘 제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하나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미국 13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 한국인 집회 발발. 워싱턴 집회는 백악관에서 불과 150m 떨어진 공원에서 열린다는 내용이었죠.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어요. 이번에는 백악관 앞에서 얼마나 소란을 피울까. 저는 곧바로 취재 가방을 챙기며 머릿속으로 기사의 헤드라인을 구상했습니다. 무질서한 한국인들, 이번엔 백악관 앞에서 완벽해. 이번에야말로 한국인들의 실체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카메라를 점검하고 녹음기의 배터리도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동료 기자 톰이 제 책상 앞에 멈춰서서 물었어요. 클레어, 한국인 집회 취재하러 가? 그래, 이번엔 정말 대박 기사가 될 거야. 백악관 바로 앞이라고. 톰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객관적인 시각을 잃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톰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제가 본 것들은 분명 현실이었으니까요. 취재 가방을 어깨에 메고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추위가 제 마음속 어딘가를 흔드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저 목도리를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집회 현장으로 향하는 동안
지난 5년간의 경험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카페에서, 식당에서, 거리에서 마주친 한국인들의 모습, 특히 그 배신의 순간이 또렷이 떠올랐어요. 이번에는 어떤 무질서와 이기심을 보여줄까? 하지만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리라는 건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택시가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 멀리서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죠. 고성과 소란 대신 평화로운 멜로디가 공기를 타고 흘러오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제 가슴 한켠에서 작은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택시에서 내린 순간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백악관 앞 공원은 마치 작은 음악회장 같았어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50여 명의 한국 교민들이 질서정연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평소 보아왔던 한국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으니까요. 카메라를 꺼내들며 현장을 살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을 겪었다는 70대 노인부터 이제 갓 10대가 된 청소년까지 참가자들의 연령대가 놀랍도록 다양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무질서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히려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서서 때로는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평소 한국인들에게서 보았던 이기적이고 무례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익숙한 멜로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We Are the World였죠. 하지만 가사는 한국어였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이 노래를 한국어로 개사해서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세상, 평화로운 이곳에서 맑고 깨끗한 화음이 겨울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노래 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참가자 모두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져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어요. 마치 잘 준비된 합창단의 공연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세대 간의 조화였어요. 노인들은 젊은이들의 리드를 자연스럽게 따랐고 젊은이들은 춥다고 웅크린 어르신들 곁으로 다가가 함께 서서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제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 완벽하게 기획된 퍼포먼스일 거예요. 누군가가 철저하게 통제하고 연출한 장면이 분명했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토록 질서정연할 수 있을까요? 취재를 위해 이리저리 움직이며 촬영을 하는 동안에도 집회 참가자들은 저를 의식하지 않는 듯했어요. 평소 제가 취재하던 현장에서는 의뢰 카메라를 향해 과장된 행동을 보이거나 기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 크게 구호를 외치곤 했었는데 말이죠. 공원 한켠에서는 작은 합창단이 모여 노래 연습을 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청소년들이 피켓을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동시에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진짜 모습은 이게 아닐 거야. 저는 계속해서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의 가면이 벗겨질 순간이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2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집회 동안 단 한 번의 불협화음도 단 한 번의 무질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집회가 끝나갈 무렵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 주변 정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죠. 쓰레기를 줍고 사용했던 의자들을 정리하고 심지어 주변 상점가에 가서 양해를 구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렇게 사무실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평화롭고 질서정연한 모습, 세대를 아우르는 조화로운 모습. 하지만 이게 과연 진짜일까요?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일까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렇게 완벽할 리가 없어요. 분명 이면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결심했어요. 이 집회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가야 해요. 그들의 본거지에서 진짜 모습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며칠 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이곳에서 저는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워싱턴에서 본 평화로운 집회가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완벽하게 준비된 쇼였을까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택시를 타고 광화문으로 향하는 동안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둘씩 모이던 인파가 어느새 거대한 물결이 되어 광화문 광장으로 흘러들어갔어요. 택시 기사님은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다며 저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광장에 도착한 순간 제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광화문 집회의 규모는 워싱턴의 50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마치 바다처럼 광장을 메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광장 전체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수만 개의 LED 응원봉이 밤하늘 아래 반짝였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각기 다른 색의 응원봉들이 마치 별들처럼 반짝이며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졌습니다. 원래는 청춘의 희망과 설렘을 노래하는 곡이었죠. 하지만 이날은 달랐어요. 평화와 연대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자는 메시지였죠. 저기 보세요. 우리가 만드는 그림이에요. 옆에 있던 대학생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각기 다른 색의 응원봉들이 모여 하나의 커다란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파란색 응원봉을 든 사람들이 물결 모양을 만들고 그 주위를 빨간색과 하얀색 응원봉이 둘러싸며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했죠. 다들 자발적으로 오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학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SNS로 소식을 듣고 왔어요. 응원봉으로 그림을 만드는 건 팬덤 문화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콘서트에서 늘 하던 거죠.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집회에 접목시킨 거예요. K-팝 콘서트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응원봉 퍼포먼스를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도구로 승화시킨 겁니다. 집회 현장을 둘러보며 더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참가자들의 다양성이었습니다. 교복 차림의 고등학생부터 지팡이를 짚은 노인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특히 젊은 층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대학생들은 존재감이 특히 돋보였어요. 이들은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것처럼 노래와 안무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집회의 분위기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다른 참가자들도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는 듯했어요.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가 좀 더 편하실 거예요. 한 대학생이 노인분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또 다른 대학생들은 초등학생들에게 응원봉 사용법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세대 간의 벽이 무너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마시세요, 기자님. 누군가 제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워싱턴에서처럼 경계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제가 옆에 있던 중년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이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죠. 젊은이들의 문화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경험을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그녀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회가 아니었어요. 세대와 세대가 만나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였던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스스로 모인 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토록 거대한 규모의 집회가 이렇게 질서정연하다니. 워싱턴에서 본 작은 집회도 의심스러웠는데 이건 더욱 놀라웠어요.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명 새로운 무언가예요. 제가 알던 한국인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감정적이고 이기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대신 성숙하고 배려심 넘치는 모습만이 보였어요. 문득 워싱턴에서 본 작은 집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작은 퍼포먼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리 보였어요. 그것은 어쩌면 이 거대한 움직임의 작은 예고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광장 한가운데서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한국인들을 바라보는 제 관점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진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광장에서의 취재를 잠시 멈춰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 속에서 카메라를 들고 서 있다 보니 어느새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거든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사실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마침 광장 건너편에 아담한 카페가 보였어요. 잠시 들러 쉬어가야겠어. 카페로 향하는 길에도 여전히 LED 응원봉을 든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한국의 대중음악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축제 현장 같았습니다. 카페의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훅 끼쳐왔어요. 밖에 추위를 잊게 해주는 고소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서 메뉴판을 올려다보는데 점원이 친근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집회 취재를 하러 오셨나요? 아니면 참여하시러 오셨나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 모습이 그렇게 쉽게 읽혔나 봐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죠. 취재 기자입니다. 그러자 점원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미 여기서 드시는 모든 음료와 음식은 집회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선결제를 해두셨어요. 기자님도 포함입니다. 드시고 싶은 걸 자유롭게 주문하세요. 네? 선결제라뇨? 저도 모르게 되묻고 말았습니다. 이런 건 처음 듣는 일이었으니까요. 점원은 계산대 옆을 가리켰어요. 그제야 벽에 빼곡히 붙어있는 포스트잇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작은 마음 전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세요. 형형색색의 포스트잇에는 저마다의 진심 어린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메모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가 보내는 사랑입니다. 라고 적혀 있기도 했죠. 아메리카노와 치즈 샌드위치 주세요. 주문을 하고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카페 안은 꽤 붐볐어요. 대부분이 집회 참가자들로 보였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시끄럽지 않았거든요. 서로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휴대폰을 보며 쉬는 모습이었습니다. 옆자리에서는 한 중년 부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도 뭐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나도 방금 카운터에서 커피 10잔 선결제하고 왔어요. 아니, 제가 먼저 하고 올 걸 그랬네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는 어떤 과시도 의무감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 같았죠. 주문한 음료와 샌드위치가 나왔습니다. 테이블에는 작은 쪽지가 함께 놓여 있었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따뜻한 마음이 담긴 메시지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문득 워싱턴의 한인 동료가 했던 배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모든 한국인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카페 밖으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핫팩을 나눠주며 지나갔고 또 어떤 이들은 따뜻한 음료를 들고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카페 선결제부는 다 소진됐네요.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과 점원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아니에요, 손님.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뒀어요. 더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점원의 말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실천이었죠. 창밖으로는 어느새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담요를 나르고 또 다른 이들은 핫팩을 나눠주고 있었죠. 이 모든 광경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들의 배려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음료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으니까요. 이기적이고 무례하다고만 생각했던 그들이 지금은 서로를 위해 기꺼이 나누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야.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이미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동안 제가 가졌던 편견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한국인들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편협했는지 새삼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도 모르게 계산대 앞에 섰어요. 저도 5잔 선결제하고 싶은데요. 제 말에 점원이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스트잇을 건네받아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적어야 할까? 그러다 문득 떠오르는 말이 있었죠. 진정한 친절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포스트잇 하나를 벽에 붙이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달라진 시선으로 이 도시를, 이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카페에서 나와 다시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현상만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본질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제게 준 깨달음이 이 집회에 더 깊은 의미를 찾아보고 싶게 만들었나 봅니다. 광장에 도착하자 곧바로 취재를 시작했어요. 먼저 눈에 띈 건 젊은 여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10대, 20대, 30대 여성들이 집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들 중 대부분은 아이돌 팬덤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죠. 저희는 콘서트장에서 쓰던 응원봉을 여기에 가져왔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참가자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러 개의 LED 응원봉이 들려 있었어요. 원래는 아이돌을 응원할 때 쓰는 건데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도구가 됐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세대 간의 활발한 교류였습니다. 과거 시위를 주도했던 중년층과 노년층이 젊은 세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었어요. 어르신, 이거 혹시 아세요?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예요. 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참가자가 70대 노인에게 이어폰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잠시 음악을 들었어요. 이거? 내가 이미 다 외워왔단다. 다만세라고 부르는 것도 알고 있어. 노인의 말에 고등학생이 놀란 눈을 떴습니다. 알고 보니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미리 노래를 준비해 오셨던 거예요. 유튜브로 반복해서 들으며 가사를 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젊은 세대도 같은 준비를 해왔더군요. 어르신 세대의 민중가요를 미리 배워온 겁니다. 한 대학생은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이 노래들을 들으며 가사를 외웠다고 해요.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하지만 가사를 하나하나 음미하다 보니 그 안에 담긴 의미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준비된 만남은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르신들이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를 부르기 시작하면 젊은이들은 솟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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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화답했죠. 서로의 노래를 완벽하게 외워온 정성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기 LED 응원봉은 어디서 파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젊은 참가자에게 물었습니다. 청년이 자신의 응원봉을 건네며 설명했어요. 이건 저희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응원봉이에요. 콘서트장에서 쓰는 건데 불빛이 예쁘죠? 어머, 정말 예쁘구나.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이 나오는 거야?
할머니가 신기한 듯 응원봉을 이리저리 살펴보시자 주변의 다른 젊은이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응원봉을 꺼내 보여드리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할머니,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건 또 다른 느낌이에요. 아이고, 이건 또 어떻게 생겼네. 별처럼 반짝이는구나. 제 것은 사탕처럼 생겼죠. 이게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자연스러운 대화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LED 응원봉은 어느새 세대 간의 대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문화가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노래를 배우려 노력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이 집회의 특별함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어요. 세대와 문화가 만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로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20대 후반의 한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우리의 방식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요. 그리고 보세요. 이제는 어르신들도 함께 즐기시잖아요. 그의 말처럼 광장에서는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LED 응원봉을 들고 젊은이들의 안무를 따라했고 청년들은 민중가요를 부르며 기성세대와 하나가 되었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거예요. 한 대학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여기서 직접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세대도 계층도 성별도 뛰어넘어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을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움직임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의 문화였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고 존중하는 새로운 문화의 탄생. 카메라를 통해 광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데 그치지 않아. 이 움직임 자체가 이미 하나의 문화야.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문화. LED 응원봉의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는 가운데 저는 계속해서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제는 비판적인 시선이 아닌 경외와 존경의 마음으로요. LED 응원봉의 불빛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채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는데 처음 작성했던 기사 초안이 눈에 들어왔어요. 무질서한 한국인들. 한참을 바라보다가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써야 할 때예요. 새로운 화면이 열리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집회는 우리가 알던 시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평화와 연대를 통해 새로운 문화적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다. LED 응원봉으로 만들어내는 빛의 물결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그것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이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기사를 쓰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서로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가 되었던 순간, 카페에서 만난 따뜻한 배려의 마음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화의 힘. 과거 시위 문화가 대결과 저항의 상징이었다면 오늘날 한국의 집회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 70대 노인이 케이팝을 부르고 10대 청소년이 민중가요를 배우는 곳.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워싱턴 집회에서 만났던 50여 명의 얼굴들, 서울에서 마주한 수만 명의 군중들, 그들 하나하나가 제게 가르쳐준 것들이 떠올랐어요. 기사를 마무리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대로 끝낼 순 없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이 경험을 나누고 싶었죠. SNS를 열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한국 집회와 사람들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졌었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목소리를 내는데 그치지 않고 세대를 넘어 함께 소통하며 스스로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보내기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으니까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는 글로만 전할 수 없다는 걸요. 한국 집회의 독창성, 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화, 이 모든 것을 영상으로 담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만 개의 LED 응원봉이 만들어내는 빛의 물결, 세대를 넘어 하나 되어 부르는 노래들,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들, 이 모든 순간들을 영상에 담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을 결심한 순간이었죠.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한국 집회의 특별한 방식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려 해요. 어떻게 이토록 평화로운 집회가 가능한지, 어떻게 세대 간의 벽을 허물 수 있는지, 그들의 문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재가 아닌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될 거예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거리가 보입니다. 불과 몇 주 전
이 같은 거리에서 시작된 제 편견 어린 여정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거리도, 이 도시도, 그리고 세상도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편견의 벽을 깨고 나니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희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국을 통해 저희 눈과 마음이 훨씬 넓어지게 되었거든요. 편견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전의 저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여러분도 편견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꼭 마주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방식이든 말이죠. 저의 한국 여정처럼이요. 저에게 열린 마음을 갖게 해준 한국에 감사함을 표하며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한 미국 기자가 한국은 과대 포장된 나라이며 절대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한국의 거짓된 모습들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한국으로 향하는데요. 하지만 이 기자는 한국의 국회의사당에 도착하자마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CNN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 앨리슨 밀러라고 합니다. 특히 아시아를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이죠. 덕분에 아시아에 대해 제가 모르는 것은 잘 없답니다. 딱 한 국가, 한국만 제외하고 말이죠. 저는 한국을 싫어하거든요. 아직도 첫 한국 취재에서 겪은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의 신제품 발표회장이었죠. 그날의 기억은 5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날 한국 기자들의 모습은 마치 잘 짜여진 연극 같았어요. 질문 하나하나가 마치 사전에 조율된 것처럼 완벽했죠. 혁신적인 기술 발전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은 무엇인가요? 모두가 회사 입맛에 딱 맞는 질문만 던졌습니다. 그때 제가 손을 들었죠. 최근 제기된 하청업체 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간 회견장이 얼어붙었어요. 임원의 얼굴이 굳었고 현지 기자들은 마치 제가 금기를 깨뜨린 사람처럼 쳐다봤죠. 그 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프레스룸에서는 누구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심지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한국 기자들조차 저를 피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일은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을 때 모든 파일이 암호화되어 있었고 화면에는 다음번엔 더 조심하시죠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취재 자료, 인터뷰 녹음본, 5년간 모아온 아시아 특파원 자료까지 모두 사라졌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과대포장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이런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탄압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결국 그 일 이후로 저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했어요. 뉴욕 본사에서 한국 관련 기사가 올라오면 바로 삭제했고 한국 제품은 일절 구매하지 않았죠. 심지어 작년에는 LA 지사에서 제안한 한국 문화 특집 다큐멘터리 연출도 거절했어요. 전 더 이상 허상을 팔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도쿄나 타이베이 특파원직은 서로 하겠다고 했지만 서울만큼은 모두가 꺼렸어요. CNN 아시아 지부에서는 제가 겪은 일이 일종의 도시전설처럼 떠돌았거든요. 진실을 파헤치려 했다가 해킹당한 기자 이야기. 어떤 동료는 농담 삼아 앨리슨의 트라우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한국에 대해 냉소적인 기사만 써왔어요. 한국의 경제성장? 재벌들의 허상이죠. K-팝의 세계적 인기, 정부 주도의 문화 세탁이고요. 민주주의의 발전, 그저 서구 언론을 위한 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40대에 접어든 지금, 저는 CNN의 아시아 담당 수석 특파원으로서 내로라 하는 특종들을 해왔습니다. 중국 정부의 비밀 문건을 폭로하고, 일본 경제 위기의 실체를 파헤치고, 태국 민주화 운동의 최전선에서 실시간 중계를 했죠. 특히 지난달 홍콩 민주화 시위 현장 취재로 피바디 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편집장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아마도 베이징이나 도쿄발 특종 제안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말이죠. 앨리슨, 이번엔 한국이네. 들어가자마자 들린 말에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농담하시는 거죠? 제가 그 나라를 또 가야 한다고요? 편집장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제게 건넸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최근 정세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심상치 않아.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 우리 CNN이 이걸 놓칠 순 없네. 저는 태블릿을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다른 기자를 보내세요. 전 절대 안 갑니다. 자네와 달리 한국에 진짜 민낯을 아는 기자가 있던가? 편집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년 전 그 사건으로 한국을 가장 잘 아는 기자가 된 걸세. 그들의 위선을 폭로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또 삼성이나 현대 같은 재벌들의 홍보성 기사를 쓰라는 거겠죠? 아니면 이번엔 정부 선전이라도 도와줘야 하나요? 편집장은 서류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건 다음 달 표지 특집 기사야.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 민주주의의 최전선. 자네가 맡았으면 하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표지 특집은 모든 특파원들이 꿈꾸는 기회였죠. 게다가 이번 특집은 본사 발령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사였어요. 하지만 왜 하필 한국입니까? 최근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한국이야. 자네의 냉철한 시각으로 그들의 실체를 파헤쳐주게. 과연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진짜인지. 결국 저는 마지못해 수락했어요. 3일이면 충분합니다. 어차피 그들의 허상을 벗기는 데는 그 정도면 되겠죠. 서류 가방에 노트북을 넣으며 저는 이미 기사 제목까지도 정해두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동아시아의 가짜 별.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도 지난번처럼 또 해킹이나 당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웠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프레스룸에서 저를 향했던 차가운 시선들, 호텔 직원의 의심스러운 태도, 그리고 해킹당한 노트북. 이번에도 비슷한 일을 겪게 되겠지만 이번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앨리슨 밀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마. 이번엔 당신들의 위선을 세상에 폭로하고 말 테니.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저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제가 곧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과 그로 인해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인천행 비행기는 예상보다 일찍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은 5년 전과 다름없어 보였어요. 여전히 허세 가득한 외관이군. 저는 비웃듯 중얼거렸죠.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처음 마주친 건 얼굴 인식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었습니다. 여권을 보여줄 필요도 없이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신원이 확인되더군요. 뉴욕 JFK 공항에서도 아직 시범 운영 중인 기술이었는데 말이죠. 우연이겠지.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이번엔 자율주행 로봇이 제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유연하게 피해 다니며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죠. 그때 옆을 지나가던 또 다른 로봇이 실례합니다 라며 길을 비켜달라고 하더군요. 수화물을 운반하는 로봇이었습니다. 제 캐리어가 조금 무거웠는지 헐떡이며 끌고 있었는데 항공항 직원이 달려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거절했지만 그는 끝까지 배웅하며 안부를 물었죠. 장시간 비행하시느라 피곤하시죠? 이쪽이 엘리베이터고 저쪽이 에스컬레이터입니다. 편하신 걸로 이용하세요. 이런 친절은 진심일까? 수화물 찾는 곳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었어요. 제 짐이 언제 나오는지, 어느 벨트로 나오는지, 심지어 짐이 벨트에 올라오는 순간 알림까지 왔습니다. 옆에서 한 외국인이 짐을 못 찾겠다며 당황해하자 주변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도와주더군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공항 내 디지털 사이니지였어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진행 방향을 따라 실시간으로 길 안내가 바뀌었고 심지어 제가 찾던 카페의 위치까지 알려주더군요.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했죠. 화장실에 들렀을 때는 더 놀라웠습니다. 변기마다 설치된 디스플레이가 실시간으로 청소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고 심지어 혼잡도까지 알려주더군요. 세면대 위에 거울은 스마트 미러였는데 날씨 정보는 물론 공항 내 실시간 정보까지 보여줬어요. 무인 편의점에서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계산대도 직원도 없었죠. 물건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졌어요.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지나가던 학생이 친절하게 이용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이시죠? 저도 처음엔 많이 헷갈렸어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공항철도였어요. 폭설로 인한 교통 대란이 있었는데 시민들의 대처가 놀라웠습니다. SNS에서 실시간으로 우회 경로를 공유하고 위험 구간을 알리고 서로 카풀을 제한하기도 하더군요. 누군가가 곤란에 처했다는 글을 올리면 순식간에 수십 명이 달려와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철도 안에서는 모든 좌석에 무선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혼잡도를 보여주는 AI 시스템 덕분에 승객들은 자연스럽게 빈 공간으로 이동하며 균형을 맞췄죠. 제가 서 있자 한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했어요.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앉으세요. 그때였어요. 제 고정관념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 이게 내가 알던 한국이라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린 말이었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으며 영어로 대답하셨어요. 많이 달라졌지요? 우리도 적응하느라 바빴답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서로 돕고 배려하는 거지요.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준비해온 기사 개요를 다시 읽어보았어요.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동아시아의 가짜 별. 처음으로 이 제목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의심을 거두지 못했어요. 이건 분명 빙산의 일각일 거야. 화려한 표면 아래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목격한 이 모든 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건 맞았지만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로 그리고 곧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며칠이 지난 밤이었어요. 도착했을 때 그 완강한 편견이 무색하게도 한국은 제가 알던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특히 한 시민단체의 기업 비리 폭로 기자회견을 취재했는데 놀랍게도 어떤 방해도 없었어요. 기자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마음껏 던졌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까지 됐죠. 5년 전 제가 겪었던 그 답답한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날에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재벌 회장이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는 현장이었는데 그 당당한 수사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었거든요. 절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이게 정말 내가 알던 한국이 맞나? 37층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책상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이틀간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취재 계획은 허상을 폭로하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제 편견이 허상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청계천 인근에서 본 시민 토론회도 인상적이었어요. 정부 정책에 대해 청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경청하는 모습이라니. 한 청년이 신랄하게 정부를 비판했는데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기대 앉아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만난 스마트 시티 시스템들, 생각보다 훨씬 더 발전된 대중교통,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달라진 모습. 이 모든 게 진짜일까요? 아니야,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어요. 내일은 마지막 취재일. 아직도 특종감이 될 만한 게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갑자기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긴급 속보였어요. 긴급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뭐라고? 다급히 TV를 켰어요. 모든 채널에서 같은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곧바로 창가로 달려가 커튼을 활짝 젖혔어요. 거리에는 장갑차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군용 헬기 몇 대가 건물들 사이를 낮게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드디어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들며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지난 며칠간 보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것 같았어요. 이게 현실이지. 역시 한국은 권위주의로 돌아가는 거였다고.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순식간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평화로웠던 거리는 삽시간에 비상사태 현장으로 바뀌었고 멀리서 군중들의 함성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카메라 배터리를 확인하고 메모리 카드도 새 것으로 갈았어요. 이거야말로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으니까요.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동아시아의 가짜 별이라는 제 기사 제목이 마침내 빛을 발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제 막 시작된 이 상황이 제가 그토록 의심하고 불신했던 한국의 모습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리라는 것을. 그때 제 휴대폰으로 두 번째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긴급 속보가 아니었어요. SNS 알림이었죠.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거리에서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도로 위로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질서정연하게요. 마치 누군가의 지시라도 받은 것처럼 모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확인하자 실시간 트렌드의 비상계엄 국회로 같은 해시태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 이건 분명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의 시작이었습니다. 천천히 굴러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SNS 피드를 새로 고침했습니다. 국회로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시민들은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며 안전한 경로를 알려주고 있었죠. 국회의사당의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헬기 소리가 묘한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숨을 멈췄어요. 수많은 시민들이 물결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저 스마트폰 불빛만이 수천 개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은 마치 은하수처럼 보였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의 동요가 일어났어요. 국회의사당 정문 쪽에서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그쪽으로 달려갔죠. 달려가니 이미 계엄군들이 국회로 진입하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셔터를 누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곧 강제 진압이 시작되겠지. 그러면 제가 예상했던 그런 장면이 펼쳐지겠지. 그때 기자들 사이로 한 중년 남성이 걸어왔습니다. 여당 의원이었죠. 그의 표정은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마이크를 든 기자들 앞에서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반역입니다. 그의 한마디에 주변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군부는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의 흔들림 없는 음성이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카리스마구나. 고함치거나 위협하지 않고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진 무게는 어떤 폭력보다 강했습니다.
시민들은 점점 더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정문 앞으로 나아가 문을 막았어요. 계엄군들이 진입을 시도할 때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국회 정문 앞은 순식간에 시민들의 몸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그건 제가 알지 못하는 노래였지만 분위기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 카메라에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장면들이 담기고 있었어요. 큰 폭력도 혼란도 없었습니다. 대신 질서정연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모습만이 가득했죠. 자정이 훌쩍 넘어갈 무렵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점점 더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헬기 소리 속에서도 시민들은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러다 의원들이 들어온다 라는 외침이 들렸어요. 시민들 사이로 술렁임이 퍼져나갔죠.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엄군들이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몇몇 의원들은 국회 담장을 넘어야 했어요. 그러나 시민들의 저항이 계속되자 계엄군들도 결국 의원들의 출입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후 도착한 의원들은 정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의원들의 발걸음은 결연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비장함이 느껴졌어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이 된 듯했죠. 저는 계속해서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 순간이 역사가 될 것이란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국회 본회의장의 안건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건물 밖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의 숨소리가 더욱 가빠졌어요. 스마트폰으로 생중계를 보는 사람들의 화면이 광장 곳곳에서 반짝였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의 목소리가 생중계 화면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시민들은 숨을 죽였고 저는 손에 땀이 났어요. 이 순간이 한국 민주주의의 시험대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참석 의원 190명. 숫자가 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시민들의 긴장감은 고조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었어요. 찬성 190명. 순간 광장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발표. 계엄령 해제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지 정확히 2시간 48분이 지난 순간이었어요.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건 안도감의 눈물이었고 승리의 눈물이었으며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계엄군들은 천천히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은 그들을 야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길을 열어주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이 가능하다니. 밤은 깊어갔지만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공식 선언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시민들은 여전히 광장을 지켰고 저는 계속해서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잠들지 못한 채로 맞이한 새벽, 드디어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대통령, 국회 계엄령 해제 가결 수용. 국민의 뜻 겸허히 받아들인다. 선포부터 해제까지 총 6시간. 그 시간 동안 한국은 세계의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시민들은 마지막까지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했어요. 큰 폭력 한 번 없었고 과격한 구호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쳐 CNN 뉴스룸에 첫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그들은 폭력 대신 질서를, 분노 대신 연대를, 혼란 대신 평화를 선택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6시간, 그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길이 남을 순간입니다. 편집장의 첫 반응은 생각보다 더 뜨거웠어요. 기사를 보내고 10분도 채 되지 않아 전화가 왔습니다. 편집장 톰 핸더슨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죠. 앨리슨,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을 어떻게 봐왔는지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기사라고.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사실 이 기사를 쓰면서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저도 느꼈거든요. 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런 기사를 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3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한국의 허상을 들춰내는 기사를 쓸 생각이었으니까요. 제 고백에 톰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기사가 가진 힘이야. 내가 직접 겪고, 보고, 느낀 것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 편집장의 말대로였어요. 그 6시간의 경험은 제가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렌즈로 한국을 보고 있었죠. 호텔 창가에 서서 아침 러시아워로 분주한 서울거리를 바라봤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얼마나 강인한 민주주의가 숨쉬고 있는지를요. 노트북으로 돌아와 후속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시민의식에 대한 심층 분석이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죠. 한국의 진정한 힘은 화려한 기술이나 경제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줄 알지만 그 과정에서 결코 큰 폭력이나 혼란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기사를 쓰면서 지난 며칠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오만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과대포장의 나라라고 단정지었던 제 자신이 오히려 편견으로 포장된 저널리스트였던 거죠. 오후가 되자 세계 각국의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한국의 이번 사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전했죠. 한국의 민주주의는 교과서적입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제도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민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민주주의 정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는 강인한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저는 마지막 마무리 기사를 썼어요. 이번에는 제 개인적인 고백을 담았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15년을 살아왔지만 이번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빨리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저널리즘은 편견 없이 보고 겸손하게 배우며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어야 해요. 한국은 저에게 그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내일이면 다시 세계 곳곳에 현장을 누비는 특파원으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국에 처음 도착했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얼마나 오만했었나요? 3일이면 충분해. 허상을 들춰내면 돼. 그렇게 쉽게 단정지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호텔방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창가에 섰어요.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은하수 같았던 휴대폰 불빛들이 떠올랐죠. 그리고 문득 취재 첫날 만났던 택시 기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외국 손님들이 우리나라를 처음 오시면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겉모습이에요. 진짜 한국을 보려면 사람을 봐야 해요. 그때는 그 말씀이 과한 자부심처럼 들렸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마지막 음성 메모를 녹음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3가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첫째, 진정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 둘째, 평화로운 저항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6시간의 계엄령 사태는 끝났어요.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의 힘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죠. 다음에 어떤 나라, 어떤 현장을 가더라도 더 이상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을 거예요. 더 깊이 보고, 더 오래 듣고, 더 천천히 이해하려 노력할 겁니다. 이것이 한국이 제게 준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비행기 탑승구 앞에 섰을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이곳을 떠나는 것이 반가웠겠죠. 하지만 지금은 마음 한켠이 묘하게 아려옵니다. 탑승구를 지나며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의 모습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저널리스트가 되어 돌아간다는 것을요. 그렇게 저희 한국 취재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이기도 했어요.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쓸 때마다 그날 밤의 은하수 같은 휴대폰 불빛들을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기억할 거예요. 진정한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곳에 있다는 것을.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그 소중한 진실을요.